네, 안 네, 들렸었어. 지금부터 저희 노동전선 교육위원회 2월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 문제에 대한 사회과학적 접근을 주제로 해서 교육위원이신 천연옥 동지가 강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육위원 전연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환경 문제에 대한 사회과학적 접근이라는 제목으로, 여기 보시면, 존 벨라미 포스터와 프레드 맥도프가 쓴 환경주의자가 알아야 할 자본주의의 모든 것이라는 어, 책이 있고요. 오늘 강의 제목이 환경 문제에 대한 자의과학적 접근인데 사실은 이 책의 서평을 현장과 광장에 실기 전에 이 책을 읽고 이야기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어 근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사실 환경 문제에 대한 사회과학적인 어떤 분석을 입문서 같은 거라서 크게 제목이 틀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엥겔스가 사회과학이 과학인 이상 연구하고 학습해야 한다고 했으니 그의 가르침에 따라서 환경 문제도 학습해 보도록 합시다. 이 책의 구성은 일단 서문, 1장 지구의 생태위기, 2장 현행유지, 행성 파괴에 이르는 길, 3장 자본주의의 성장 지상주의, 4장 환경과 자본주의, 5장 자본주의는 녹색이 될 수 있는가, 6장 생태 환경 가능성을 현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 구성에 따라서 내용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책의 저자는 미국의 진보적 언론인 먼슬리 일부의 편집장 브래드 맥도프와 맥도프가 타계한 뒤에는 편집장이 된 존 벨라미 포스트가 쓴 책이고요. 이들은 환경 문제를 비롯한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여러 현안들에 대한 정치 경제학적 분석과 해설 작업을 해왔고 이 책도 그런 작업의 하나이며 2011년에 출판되었습니다. 서문을 보면 지구의 운명을 우려하는 모든 이들은 시간이 갈수록 다음의 사실, 즉 단지 기후변화와 다양한 형태의 환경 파괴가 가져온 엄혹한 현실뿐만 아니라 인류와 지구 사이의 기본적 관계 역시 변화해야 한다라는 절박함에 직면하고 있고, 간단히 말해서 자본의 영속적인 축적, 따라서 끝없는 경제성장이라는 단 하나의 동기에 기반을 둔 체제와 단절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당연히 모든 환경주의자가 알아야 할 것은 자본주의는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 그 자체라는 것. 그리고 인류가 이 위기에서 살아남게 된다면 그것은 인류가 지구와 공진화하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창출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투자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자유라는 스스로의 역량을 발휘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결국 자본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노동자 계급을 비롯한 노동자 민중의 투쟁에 의해서 자본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일장의 지구의 생태위기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구가 진짜 얼마나 심각한 환경위기, 환경재앙에 직면해 있는가를 우리가 사실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기후 정의운동 하는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뭐 노동조합 활동을 하거나 특히 이제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환경운동이라는 부분에 잘 모르기도 하고 환경이 심각하다라는 점은 알고 있으나 도대체 얼만큼 심각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장의 내용은 정말 지구가 얼마나 끔찍하게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는가를 여러 가지 지표와 개념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리가 특히 노동조합 활동하시는 분들은 잘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개념들이 나오는데요. 일단 행성경계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어, 이 오염이 얼마나 심각해서 이 오염도가 이제 이 경계선 인간이 더 이상 넘어서는 안 되는 그 경계가 어디냐라는 것이 행성 경계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 행성 경계의 그 지표, 어디까지 가야 이 경계인가?
변화라는 것을 9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기후 변화 먼저 우리는 이제 환경 이러면 기후 위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후 위기 기후 변화는 사실은 이 행성 경계의 입장에서 보면 한 9가지의 어떤 그 심각한 상태의 하나에 불과한 거죠. 물론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후 변화, 그다음에 해양이 산성화되는 거, 그다음에 성층에 이제 오존의 어떤 소진 문제, 그다음에 생물 지구과학적 흐름의 어떤 전개, 질소와 인을순환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 전지구적인 담수 문제, 물, 그다음 토지 이용의 변화. 이거 이 토지 이용은 보면은 이제 이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새로운 땅들을 원시림들을 전부 파괴하고 거기에 인제 뭐 농작물을 심는다거나 플랜테이션 농업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소위 지구의 숲을 전부 파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 그다음에 생물 다양성이 손실돼서 생물이 멸종하는 종들이 늘어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종들이 늘어나는 문제. 그다음에 에어로졸의 대기 누적. 이거는 오염 물질에 의해 가지고 이게 뭐 다양한 오염 물질에 의해 가지고 인제 에어로졸이 대기에 누적되는 부분, 그다음에 화학적 오염 이런 9가지 지표를 들고 있고요. 그래서 행성 경계들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각각의 균열들은 지구에 사는 생명에 중대한 위협을 주고 있지만 가장 크고 즉각적인 위험은 바로 인제 기후 변화이며 그것은 다른 모든 것들과 중첩되기 때문에 특히 중심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기후 변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문제들이 아카일로에 있다는 징후는 이미 분명히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다음의 것들이 있습니다. 하절기에 북극해 얼음이 헬빙이 되면서 이는 이제 햇빛의 반사를 감소시켜서 지구 온난화를 강화하고 있고요. 해수면의 상성 10년에 1인치 이상씩 지금 해수면이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떤 지역이 그냥 물에 잠기는 거예요. 분명히 육지였고 사람이 걸어 다니고 생활하고 집도 있고 뭐 농사도 짓고 이런 땅들이 그냥 바닷물 속에 잠겨 버리는 거죠. 사람이 살 수 없는 형태로 돼 버리는 거죠. 그게 10년에 1인치씩 이상씩 늘어나서 엄청나게 지금 우리가 살 수 있는 육지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인제 몇 년 전에 네팔을 갔었는데 원래 그 히말라야 산맥에 만년설이라고 해서 1년 4 개월 이렇게 눈이 쌓여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인제 이게 눈이 인제 녹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이 네팔도 옛날에는 가면은 전부 다 이 뭐 눈 덮인 히말라야 산맥을 볼 수 있었는데 인제 점점 특히 여름에는 눈이 녹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몇 년 전에 들은 것 같은데 전 세계 산악 빙하의 급격한 감소 이것도 인제 네팔 같은 그런 얘기죠. 만약 온실가스 배출이 현행 유지 상태를 지속한다면 대체로 이번 세기 안에 산악 빙하 자체가 사라지게 될 것이고 빙하는 물을 저장고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빙하의 소실은 물 부족을 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양은 지구에 부과되는 열의 약 90%를 축적해 왔는데 해양이 온난화되니까 인제 또 심각한 거죠. 악화되는 가뭄, 현행 유지하에서 가뭄은 수십 년 내에 육지의 70%로 확대될 것이다. 그래서 이 기후 위기의 어떤 징후가 어떤 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나치게 덥거나 지나치게 춥거나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거나 갑자기 가뭄이 지속되거나 막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심해진다는 거죠. 겨울과 여름 기온이 상승을 하면서 이미 지역 생태계를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어떤 지구가 온난화된다라는 것은 현재 그 생태계 속에서 살아가던 여러 생명들이 기온이 상승하면서 생태계를 뒤집어 놓으면서 이제 멸종위 기종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종이 멸종이 이렇게 되는 거죠. 전 세계 평균 기온의 상승 이는 곡물 산출에도 부정적인 효과를 야기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높다고 해서 곡물이 무조건 잘 자라는 게 아니고 적당한 온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적당한 온도를 뛰어넘는 기온이 결국은 곡물 산출량을 부정적인 효과를 하고, 그래 앞에서 얘기한 대로 종의 멸종이 이건 엄청 심각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기후대 혹은 어 동원성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서 인제 이 종의 멸종이 야기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인제 기후 변화 외에 또 다른 지구의 균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9가지 지표 중에 하나죠. 해양 산성화와 성층권 오존 고갈, 종의 멸종, 어 여태까지 종이라는 게 100만 종당 요거다 연간 100 종 이상이 이제 멸종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7,000종 이상의 식물과 동물이 멸종 위기에 지금 놓여 있고, 비료로부터 질소와 인이 유출되어서 환경에 가적되면서 질소 가양이 가져온 생태는 악화되고, 해양으로 흘러 들어간 인의 양이 너무 많아서 연간 100만 톤에 이르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식물성 플랑크톤이 엄청나게 자라는데,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이 식물성 플랑크톤이 죽어서 쌓여서 바닷속에서 아무 생명이 자랄 수 없는 데드존이라는 것을 형성을 한다고 해요. 그럼 물고기는 살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담수 이용도 경계를 넘어서 바다로 이르기 전에 25%의 하천이 고갈 상태에 이르고 있는 이런 상태. 그래서 인간의 생산과 결합된 토지 이용의 변화는 숲과 여러 생태계들이 농경지로 전환되면서 생물 다양성이 위협받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매연, 항상염 및 여러 입자들로 인해서 지구적 규모로 일어나는 대기 중 에어로졸이 엄청나게 누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지구의 생태라는 단어는 인간 및 모든 생명종이 의존하는 생명 부양 체계를 포함한다라고 하는데, 이 생태가 인간의 활동으로 지속적이고 가혹하게 공격받고 있다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고, 우리가 가는 길을 급진적으로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결과는 처참하다. 결과는 너무 처참하다라는 것이고요. 지구와 환경이 지구의 환경 위기가 보이고 있는 이 다면적이고 복합적이고 급격히 가속되는 특징은 단 하나의 체계적 원인에서 찾을 수 있는데,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질서, 자본주의죠. 예. 그래서 이러한 지구의 생태 위기의 원인은 자본주의 체제다라고 얘기하면서 1 장은 마칩니다. 2 장에 들어가면은 현행 유지, 행성 파괴에 이르는 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현행 유지라는 개념이 뭐냐면, 지금 현재의 그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사는 거, 이게 현행 유지예요. 그래서 이 현행 유지의 지속이 지구적 재앙의 길이며 생태 발자국을 제한해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현행 유지는 평소대로 경제 활동을 지속하거나 현행 유지를 했을 때 환경 문제의 영역에서 예측되는 예상치를 산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개념으로, 현재의 사회 경제적 질서는 전혀 변화시키지 않고 환경 위기를 해결하려는 접근 방식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인제 환경주의자도 우리가 인제 뭐 노동운동하면서 노동조합 운동 안에는 예를 들어서 뭐 경제주의도 있고 조합주의도 있고 개량주의도 있고, 그 반면에 인제 혁명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데, 환경 운동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어쨌든 이 자본주의 안에서 어 뭐 녹색 자본주의가 가능하다라든가 뭐 하여튼 자본주의 안에서 약간의 개량을 통해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현행유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인제 이 생태 발자국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인간의 소비에서 나온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자연의 수용량을 토지의 규모로 나타내는 것. 그래서 어 미국의 1 인당 생태 발자국이 7.19 헥타르라고 하고, 한국은 4.62 헥타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미국인 한 명이 소비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토지 7.19 헥타르가 필요하다라는,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소비가 많고 잘 살고 가진 것이 많은 그런 사람들의 생태 발자국이 훨씬 크겠죠. 예. 근데 인제 현재 여기에서 얘기하는 현재는 2010 년을 얘기하는데요. 현재 인구는 70억, 지구의 2010년 인구가 70억 이라고 하고요.
21세기 중반에는 90억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지구 자원은 1인당 자원이 미국 수준이라면 14억 억의 인구만을 부양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70억 인구 중에서 미국은 엄청나게 소비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저기 우리가 뭐 세이브 코리아나 뭐 칠들은 뭐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은 비쩍 마른 흑인들 나와 가지고 어떻게 뭐 이 사람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사람들까지 다 합해서 70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미국 수준이 14억의 인구만을 부양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이게 지금 세계적 규모의 불평등이 심각한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을 예를 들면서 400 명의 부자가 1억 5천만 명의 부를 모두 합한 것만큼 소유하고 있다. 이게 그거 되세요? 400 명이 1억 5천만 명하고 똑같이 어 가지고 있대요. 예. 그래서 이 현행 유지의 의미는 인류 사회가 지구의 기후와 생물상을 파괴하고 미래 세대들에게는 폐허가 된 세상을 남겨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항상 재활을 위해 새로운 시장을 모색해야 하고 생산의 욕구와 이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실업 상태의 상대적 과잉 인구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마이너스 혹은 제로 인구의 성장을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는데 노동자의 임금을 낮은 상태로 유지하고 체제의 수혜자들을 위해 이윤이 발생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실업 상태의 예비군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상대적 과잉 인구가 자본주의 인구 법칙이라고 그 막스가 자본론에서 얘기했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이 불평등이라는 것이 그냥 당연한 거고 상대적 과잉 인구를 통해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은 상태로 유지하고 자기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체제라는 거죠. 그래서 기술과 관련하여 자본주의는 전혀 중립적이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수련회에서도 기술의 자본주의, 과학기술의 자본주의적 이용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이 기술이라는 것이 자본주의에서는 전혀 중립적이지 않고 자본주의는 항상 이윤과 축적, 경제 성장을 확대시켜주는 특정한 기술들에게만 호의적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자본주의는 화석 연료에 대해 의존, 그다음에 독성 합성화학물질, 핵에너지, 거대댐 등 환경에 가장 파괴적인 기술을 조장해온 그러한 역사였다라는 거죠. 현행 유지되는 불평등, 국가 간, 계급 간의 문제. 그러니까 이 불평등이라는 게 국가가 하나의 불평등만 있는 게 아니고 국내적으로 계급 간의 불평등. 그다음에 2008년 소득 5분위 중 최상위 계층은 최하위 계층보다 주거와 어복에서 3, 4배, 교통 항목에서 5배 더 지출했으며 인구를 10분위로 분류했을 때 캐나다에서는 최상위 계층이 최하위 계층보다 9배 많은 생태 발자국을 지니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인간이 자연과 상호작용하는 새로운 방식, 경제의 우선순위뿐 아니라 무엇을 얼마나 많이 생산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 방식, 즉 자본주의 생산을 무정부성을 계획경제로 변경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 수립할 때에만 비로소 지구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직면한 압도적인 환경 문제들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다라고 2장의 끝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유지하면 지구는 망한다. 그러니까 1장은 지구 생태 위기는 이렇게 심각하다. 2장은 이대로 가다가는 지구는 망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은 그런데 이 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위기를 가져오는 이 자본주의라는 체제는 본질적으로 성장 지상주의다라고 얘기하는 게 3장의 내용입니다. 자본주의는 자본의 소유자, 그 자본가죠. 자본가가 직접 생산자, 노동자가 발생시킨 잉여 생산물을 전유하고 이를 통해서 소유자가 자본 축적, 투자 및 부의 축적을 할 수 있게 하는 경제적, 사회적 체제, 생산은 이윤을 발생과 축적의 촉진을 목적으로 시장을 위한 상품을 생산하는 물질적 형태를 취한다. 이 체제에서 개인들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오직 자신들 간의 상호 경쟁과 시장의 비인격적 힘들을 통해서만 제재를 받는다. 축적하라, 축적하라. 이것이 모세이고 예언자다는 어, 각각의 개별 자본가에게만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진언이다.
축적과 경쟁의 논리는 부르주아적 생산을 자신의 낡은 가정에서 계속 벗어나게 하며 자본이 노동의 생산력을 정대시키도록 강제한다. 그것은 자본에 잠시 휴식도 주지 않은 채 끊임없는 기회 속삭인다. 끊임없이 기회 속삭인다. 앞으로라고. 요 부분은 사실은 이제 자본론에 나오는 부분인데 이제 이 저자들이 자본론을 사실은 인용을 하면서 자본주의의 어떤 그 시스템, 자본주의가 어떻게 노동자의 잉여노동을 착취해서 그 잉여노동을 이윤으로, 그러니까 잉여노동을 다시 자본으로 전환시켜서 학대하고 자본 축적을 통해서 더 많은 이윤을 만들어내는가. 그리고 자본과 간의 경쟁을 통해서 경쟁을 통해서 자본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별 자본가의 어떤 뭐 의지 이름과 상관없이 자본은 인격화된 자본가는 인격화된 자본으로서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어 그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 결과로 나타난 저그노트는 자신의 팽창에 어떠한 경계도 용납치 않은 채 무한정 스스로를 부숴나가며 새로운 기술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시장으로 팽창해 갑니다. 이것이 과중한 사회적 환경적 비용을 야기합니다. 그런데 인제 이 자본가들이 경쟁을 하면서 어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부담도 지지 않고 사실은 막 생산하는 거잖아요. 이게 저그노트라는 단어는 요 밑에 각주에 있는데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 부숴버리는 힘을 뜻하는데 하여튼 앞에 뭐가 나타나면 무조건 부숴버리고 앞으로 나아간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것이 이러한 이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 이 자본가들이 이 앞으로 나가기를 자신들의 경쟁에 의해서 앞으로 기를 강제받으면서 사회적 환경적 비용은 어 전부 다 외부화한다라고 인제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감당하지 않고 사실은 그건 전부 다 노동자 민중에게 사실 전가되는 거죠. 소득과 부의 양극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업 및 반실업 예비군,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참담한 경제공황, 막대한 비용을 사회 및 환경에 전가하는 외부화, 체계적인 전쟁과 제국주의, 수많은 개인들이 지닌 잠재력의 불구화,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팽창해야 하는 자본주의 경제, 독점과 경제. 그래서 음 우리의 거대한 생산 경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활 방식을 소비하길, 우리가 재화의 구매와 사용을 의뢰로 바꾸길, 우리의 정신적 만족, 자아의 만족을 소비에서 구하길 자본주의는 요구하죠. 그래서 소비를 자극하는 방식은 여러 형태를 띠는데 신문, 잡지, 옥외 광고판, 게시판, 라디오, 텔레비전,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광고는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대면하면서 알든 모르든 소비를 충동하는 마케팅 수단으로서 녹색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게 이제 녹색 기업의 녹색 분실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마치 뭐 예를 들어서 어 뭐 환경을 생각해서 뭐 "우리 기업은 환경을 생각해서 이렇게 합니다." 뭐 이런 광고 한 줄 놓고 그것을 사서 쓰는 사람들은 마치 이 제품을 사용하면 자기가 무슨 환경에 기여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만들고 막 이런 그 마케팅 전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자본주의 이 장은 이 자본주의의 성장지상주의라는 이 3 장은 자본주의의 어떤 그 모순과 자본주의 모순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환경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속이 어디까지 예. 녹색 이용한다. 그다음에 "제로 성장 자본주의는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던지는데요. 이거는 인제 이 환경주의자들 중에서 자본주의를 그대로 두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성장을 좀 멈추면 그래서 제로 성장을 시키면 환경 문제가 좀 덜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거기에 대해서 인제 비판하는 건데 자본주의 무성장 유토피아라고 인제 얘기를 하죠. 자본주의가 할 수 있다라는 유토피아적인 사고를 하는 것을 자본주의 무성장 유토피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성장이 감소하거나 정지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자본주의의 본성이 팽창 본능인 것을 무시한 비과학적인 사고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성장의 역설 여기를 보면은, 성장 지상주의는 자본주의 체제 전체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에게도 기본적인 특성이며, 이는 자본 축적으로부터 비롯되는데, 일반적으로 경기 후퇴 동안에는 환경의 질이 개선됩니다. 예를 들어서 굴뚝으로 배출되고 물에 유출되는 오염물질이 공장이 작게 돌리면은 감소하잖아요. 그래서 운송이 감소하고 자연 자원의 채굴도 줄어들고. 근데 문제는, 그렇지만 이러한 조건에서 지금의 체제가 자본 축적과 성장을 회복하려고 시도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 경제가 힘든 시기에는 환경을 유지하기 힘든 사치제로 간주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들을 제거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자본주의 경제의 회복에 도움이 될지 몰라도 환경에는 언제나 몇 배 더 파괴적인 어 이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 환경 보호가 완화될 뿐만 아니라 경제가 팽창하면서 이제 더 많은 에너지와 자원을 끌어쓰기 때문에 이 저성장이라는 것이 결코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3 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4 장에서는 환경과 자본주의, 이래서 인제 3 장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주로 얘기했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환경과 어떻게 자본주의와 관계가 있는가를 설명하는 게 4 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를 특징 짓는 것이 성장이라는 저그노트임을 생각할 때, 이 체제가 잘 작동해서 경제 성장률이 높을 때가 환경에 가장 파괴적인 때라고 합니다. 체제가 경제 위기에 있고 성장이 머뭇거릴 때가 환경을 가장 덜 파괴하는데, 경기 후퇴는 환경에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경기 후퇴는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무시한 고통을 야기하죠. 대공황이 시작되어 미약하고 불균등한 회복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 시기에 수백만의 실업자들과 그 가족들만 고통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취업자들 역시도 조업 단축, 임금 삭감, 무급 휴가, 이런 건강보험료 인상 등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 경제 체제에서 사람들은 자본가들이 제공하는 일자리에서 일할 수밖에 없죠. 이 점이 일자리에 대한 요구와 종종 깨끗한 환경에 대한 요구를 서로 대립된 위치에 있게 만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에도 지금 석탄 화력 발전소를 폐쇄를 하니까 발전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제 정의로운 전환, 이런 이야기를 금속 노조에서도 하고 있죠. 근데 인제 제가 작년에 11월 2 일인가, 작년이 아니고 2022년 11월 2 일에, 그때도 이거 정의로운 전환이 무엇인가, 이런 주제로 교육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교육을 준비하면서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알아봤는데, 그때도 느낀 게 뭐냐면, 지금 금속노조가 얘기하는 정의로운 전환, 그다음에 지금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세계적으로 국제노총을 중심으로 하는 그 정의로운 전환, 이거는 전부 다 이 존 벨라미 포스터가 볼 때는 체제 내의 개량적인 움직임이죠. 음. 부산의 경우에 보면은 가덕도 신공항 찬성자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지금 지방이 소멸되고 있고 지방 분권이 안 돼 있고 균형 발전이 안 돼 있고 한국 사회가 너무 수도권 중심으로 발전되어 있는데, 가덕도 신공항을 지어 가지고 지방이 이게 소멸되지 않고 균형 발전을 깨야 된다, 이런 논리를 지금 펴고 있거든요. 근데 작년 12월 29일 날 그 무안공항에 철새 그 조류 충돌로 인해서 비행기 사고가 나서 몇백 명의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 무안공항도 나 알고 보니까, 그 무안공항과 30분 거리에 광주공항이 있고요. 1 시간 거리에 또 다른 공항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 무안공항이라는 것을 만들 필요가 없는데,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그 지역의 몇몇 유지들이, 땅을 가진 사람들이 이 공항을 건설함에 의해서 땅값이 오르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노리고 이걸 추진을 한 거예요. 그때도 조류 충돌의 위험이 어 그거 됐대요. 경고됐대요. "여긴 천세 도래지이기 때문에 조류가 충돌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했는데도 무안공항을 지은 거죠. 그래서 그 사고가 났어요. 근데 이 가덕도 신공항은, 가덕도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부산 옆에 있는 가덕도는 어 조류가, 철새가 엄청 많이 막 있고요. 무안공항에 비해서 조류 충돌의 위험이 최대 240, 600 인가 하여튼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안공항을 지으려, 아니 저기 가덕도 신공항을 지금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다 같이 짝짝꿍이 되어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 경기 후퇴 시기에 이러한 일자리 협박이 더욱 가혹해지면서 환경 관련 안전 조치들을 제거하고 생산과 고용을 확대시키는 길을 열어준, 인제 가덕도 얘기하면서 잠깐 그거 했는데, 이 가덕도 문제도 보면은 이렇게 심각한데도 건설 노동자들은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건설 현장이 일어나야 자신들의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뭔가 계속해서 짓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되어야 건설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덕도 신공항 반대를 못 하는 거예요. 이 부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거죠, 어떻게 보면. 원자재 그리고 값싼 노동, 새로운 시장을 향한 전 지구적 경쟁, 이건 제국주의 경쟁이죠. 그러니까 미국 여기에는 인제 이분이, 이 사람들이 미국 사람이라 보니까 미국의 예를 많이 들어 놨는데, 월마트, 까르푸는 참 프랑스 자본인데, 월마트, 까르푸 이런 데가 얼마나 인제 해외 그 지점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가,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해외 활동에서 얻어지는 미국 기업의 총이윤이 1960 년대에는 6% 였으나 2008 년도에는 30%로 증가했다. 그래서 해외 시장의 확대, 석유와 다양한 광물 등 핵심적 자연 자원에 대한 진입과 통제에 정부가 일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인제 이 존 벨라미 포스트나 이런 사람, 여기 저자들은 국가의 본질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자본주의 성장에 항상 이 제국주의적인 침탈, 수탈에 정부가 일조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국가의 본질이 지배계급의 집행위원회라는 것.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벌어진 자본의 세계화와 전 세계 식량 부족이라는 유령이 낳은 결과 중 하나가 대량의 토지 수탈인데, 아프리카에 대한 토지 수탈이 정말 심각한데 3천만 헥타르가 지금 어 사라졌다라고, 그러니까 원시림이 사라지는 거죠. 급격하게 성장한 경제 강대국이자 점점 더 세계 자본주의 경제로 통합된 중국이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원자재에 대한 투자 기회를 찾고 있으며, 자국의 운송 항로, 특히 페르시아만에서 오는 석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군력을 증강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그저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서 다른 주요 경제국들이 하는 것처럼 효과적으로 생존하는 방식을 깨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중국의 대외평창은 기존의 제국주의 강대국들에게는 공격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강대국들은 중앙아시아, 페르시아만, 서부 아프리카에서 또다시 자원을 쟁탈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투쟁은 더욱 격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요 부분을 봐서라도 우리 중국 사회 성격 논쟁을 많이 하지만 중국이 다른 제국주의 국가와 별 다를 바 없이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원 경쟁은 환경 갈등을 정대시키는데, 물을 둘러싼 파키스탄과 인도의 다툼,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국가에게 영토를 인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팔레스타인 서안 지구에 풍부한 대수층이 존재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다음 중국이 인도차이나 지역으로 흘러들어가는 상당수의 강물의 댐을 건설하면서 인도차이나 지역에 물 부족 상황이 인제 벌어질 거고, 이 지역 국가들은 물 부족을 어 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중국이 정말 사회주의 국가라면
이렇게 댐을 건설해서 그 지역의 물 부족을 야기시키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태계의 한계, 자원의 한계를 보면 산림과 어류와 같이 어떤 자원들은 유한한 규모를 지니지만 충분히 유연한 변화가 가능한 조건이 보장되는 계획경제 체제에서는 에서 이용된다면 자연적 과정을 통해서 재생될 수 있는데 그거를 안 하는 거죠. 예, 지금 현재는. 왜? 계획경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생산은 무정부성이 특징이잖아요. 예. 계속 고갈되고 있는 재생 불가능한 매장 자원 앞에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지 그것의 매장량과 추출 속도에 달려 있고 석유는 50년 정도 되면 이제 끝난다라고 합니다. 공장형 어선들로 구성된 선단들이 남해역으로 인해서 물고기들이 고갈되고 있고 우리가 소말리아의 해역에 해적들이 출몰 한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공장형 어선들이 그 소말리아 해역에 있는 물고기들을 싹 다 잡아가가지고 이제 새끼 때부터 잡아가가지고 그게 아예 물고기가 없답니다. 그러면서 그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아서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이제 해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오염과 산성화로 인한 해양의 생산성이 또 감소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초과 이용, 재생 가능한 자원을 재생되는 속도보다 더 많이 어, 이용하는 거, 이게 초과 이용인데 이게 대해서 이제 이 저자들은 착취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착취의 개념은 어,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의 잉여노동을 가져가는 것을 착취라고 배웠는데 어쨌든 이분들은 이것을 환경에 대한 착취다. 자연에 대한 착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류만이 아니라 지하수에서도 일어나고 있고요. 해외 상업회사들은 독재 정부와 계약에 서명한 후에 자원을 착취하고 그러니까 이 독재 정부들 그 나라의 뭐 아시아, 아프리카의 그 독재 정부들이 해외 상업회사한테 자기 나라의 자원을 팔아넘기는 거죠. 예. 원시름에서 통나무들이 막 운반되고 석유와 천연가스는 수출되고 근해 어업권이 외국 기업에 판매되고 이게 다 독재 정부들이 하는 짓이죠. 인간의 생산은 자원의 한계와 충돌하고 있고 더욱 심각한 것은 환경이 흡수할 수 있는 폐기물의 한계나 이 폐기물이 만들어낸 생태학적 순환의 균열이 인간의 생산과 충돌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의 결과로 생태학적 태화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것은 행성의 경계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와 관습은 어떠냐 하면 자본주의는 자연 및 동료 인간들 공동체와의 연관을 상실하게 만들고 이 체제가 키워낸 자기중심적인 소비자 문화는 사람들이 자연과의 긴밀한 연관을 상실했음을 의미하고 자연은 주로 다른 사람들과 다른 공동체들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기 위한 물질적 원천으로 비춰집니다. 그래서 이데올로기적으로 자본주의는 그 혹은 그녀만의 이익, 탐욕을 뒤쫓는 개개인들이 공공의 이익과 성장을 촉진한다라는 명제에 기반하고 있는데 개인의 탐욕에 의해서 체제가 움직이고 인간의 필요는 단순한 부산물로서 충족될 뿐이다. 이런 탐욕스러운 사회에서 개인의 성공뿐만 아니라 체제 자체의 매끄러운 작동을 위해 요구되는 태도와 간섭은 탐욕, 개인주의, 경쟁, 다른 사람에 대한 착취, 소비주의 이런 것들이 학교, 언론, 그리고 작업장에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입되는 것이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라는 거죠.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는 다른 이들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이라는 관념은 좀먹게 되고 자본주의가 길러낸 특성들이 일반적으로 인간 본성으로 타고난 것, 인간 이기적이야 이렇게 비춰지고 따라서 이윤동기가 아닌 다른 목표들로 조직된 사회를 상상할 수 없게 만들죠. 가난한 자들은 자기 자신을 비하하도록 교육받고 실제로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부끄러워하죠. 민주주의 체제만 돈에 의해서 부패되는 게 아니고 주요 환경단체들 역시도 기업의 자금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어 왔다.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환경단체들이 기업의 자금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얘들을 어, 여기에 제가 정리는 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제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은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전기차를 팔아먹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다. 지구는 온난화되지 않았다. 응? 그런 이야기를 그리고 지금 뭐 미세먼지 이렇게 막 하는 것은 자동차 자본이 인제 기존의 디젤 자동차로 인해서는 포화 상태에 있고 더 이상 자동차를 팔아먹기가 힘드니까 새로운 전기차라는 것을 팔아먹기 위해서는 이데올로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를 어 과장되게 설파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책에 보니까 이 기업의 자금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환경단체들이 "지구 온난화가 아니다." 이런 뭐 이야기를 많이 하고 했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생각이 났습니다. 5장은 "자본주의는 녹색이 될 수 있는가?" 이 얘기는 인제 자본주의 안에서 이 환경 문제를 이 자본주의라는 체제를 그대로 두고 자본주의 체제를 쪼끔 고치면 어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예. 근데 인제 뭐 답은 뭐 알고 있는 것처럼 안 된다."인 건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자본주의가 가져온 생태적, 사회적 문제들을 인식하면서도 여전히 자본주의가 개혁될 수 있고 개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녹색 자본주의, 녹색 성장, 뭐 자연 자본주의, 녹색 황금 등등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세상에서 나온 영향력 있는 생태 환경 사상가들 및 활동가들이 다수 있는데 그들은 비록 현상 유지에 극히 비판적이고 자신들이 체제에 대해서 환경 저항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와 타협하는 방법을 찾는 데 있어서 발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호크과 로빈슨 남배가 좀 대표적인 사람이다. 그러나 정면 대결하지 않고서는 그곳에서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세자 불가능한 세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 경제 체제이다. 세상의 신비화 시장의 이 세상 이거 못합니다. 세장의 신비화가 아니라 시장의 신비화입니다. 시장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들은 기업의 힘뿐만 아니라 계급, 권력, 그리고 다른 형태의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도 무시하는데 시장 경제는 신비화를 통해서 이 거대한 불평등 관계를 위장하고 이것이 소유에 의해서 발생한 폭력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폭력이라는 우연적 결과처럼 만들어내는데요. 시장 체제에서는 자원이나 상품에 대한 최상의 이용은 인구 전체에 이로울 것이 아니라 가장 큰 구매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이롭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신자유주의적인 사고를 보면은 자본주의에서 시장은 자본을 위한 자본에 의한 자본의 지배를 대변하는데 오늘날 우리는 진정한 민주주의는커녕 민주주의의 형식적 요소들 일부만 그나마 남아있는 금권 정치 아래에서 살고 있을 뿐이고 민주주의는 단지 때가 되면 개인들이 정치 기업가를 위해서 투표하는 체제로 재정의되었습니다. 이 체제에서 정치 기업가는 상인 집단들이 시장에서 달러를 찾아다니는 것처럼 자기 표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본질적 내용은 어 신자유주의 사회에서는 제거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의 전도가 나타나는데 자본주의 발전이 지구 온난화를 조장함으로써 지구의 환경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들을 위협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지구 온난화가 바로 자본주의 발전을 위협한다라고 사고한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본주의 때문에 지구가 이렇게 환경 위기가 왔는데 이 환경 위기가 자본주의 발전을 위협한다라고 사고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이 자본주의 발전을 위협하는 이 환경 위기를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는 관점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뭐 그린 뉴딜이니 뭐 녹색 자본주의니 하는 것들이 그렇게 해서 인제 등장하는 거죠. 그것이 녹색 자본주의 윤리학입니다. 녹색 제품을 구매하면 환경 보호에 일조한다라는 생각을 심어줌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마케팅 전략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게 녹색 분칠인 거죠. 음. 이거에 대해서 어떤 뭐 BP라든가 월마트의 사례가 쭉 나오는데 이것까지 다 얘기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나중에 수평 쓸 때는 뭐 시간에 제약이 없으니까
현장과 광장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어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의 기후 변화를 되돌리는 것과 자본주의가 함께 갈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기업의 녹색 분칠에 대해서 인제 비판하고요. 기업의 녹색 분칠 노력, 체제의 성장 지상주의와 환경 착취 지상주의, 그리고 자본주의에서의 기술의 역할 등의 문제는 일단 차치하고 자본주의를 건드리지 않고 지구의 기후 변화에 대처하겠다며 제안된 기술적 방식이 있는데, 이런 방식들은 에너지 효율이 높고 덜 유해한, 그리고 혹은 물질 투입이 적은 기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본스의 역설이라는 말이 있는데, 제본스라는 사람 19세기 경제학자 윌리엄 스탠리 제본스가 석탄 문제라는 책에서 제기한 것인데, 모든 신형 전기 기관은 이전 것보다 석탄 사용에 있어서 아주 효율적인데, 그런데 보다 효율적인 기관의 도입을 하게 되면 매번 생산의 평창을 낳아서 더 많은 양의 석탄을 소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본스의 역설인 거죠. 그래서 아무리 효율적인 기회가 와서 석탄을 조금 사용해도 어 만약에 이런 거죠. 석탄을 100 의 석탄을 사용해서 100 개를 만들었는데, 이제 50의 석탄을 사용해서 200 개를 만들 수 있다면 50의 석탄을 써서 200 개를 만드는 게 아니고 한 200 개의 석탄을 써서 400 개의 물건을 만드는, 이런 방식으로 간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사회관계를 변혁하지 않은 채 기술만으로 자본주의의 생산적 모순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핵심 근거로서 환경주의자들에게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게 제본스의 역설입니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이런 방식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중에서 면제부 환경에 대한 면제부를 판매하는 총량거래제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옛날에 뭐라는 종교개혁 할 때 루트가 그 면제부에 반대한 것처럼, 이거는 어 환경을 오염시키는 만큼 뭔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기만 하면 환경을 오염시켜도 되는 거죠. 황당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현실은 이렇다. 우리가 직면한 주요 환경 문제들은 어 기후 기후 변화는 그중에 하나일 뿐이고, 현재의 사회관계는 고스란히 유지하면서 기술적 혹은 시장 기반의 해결책이라는 수단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 오히려 가장 필요한 것은 사회관계를 변혁하는 것이고, 다시 말해 공동체, 문화, 그리고 경제를 변혁하고, 우리가 다른 이들과 인간으로서 관계 맺는 방식, 우리가 지구와 관계 맺는 방식을 변혁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태혁명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5 장을 끝을 냅니다. 그래서 6 장, 이게 마지막 장인데요. 생태혁명, 가능성을 현실로 라는 것을 보면, 이게 제일 앞에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왜 사회주의인가? 라는 것을 1949년 먼슬 리뷰에 실었던가 봐요. 거기에 그게 실린 말을 좀 인용을 해 놨는데, 이 말이 좋아서 제가 다 적어 놨습니다. "나는 이러한 심대한 해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단 하나의 길만이 가능하다라고 확신하는데, 그것은 사회주의 경제의 확립을 통해서이다. 공동체의 필요에 맞게 생산을 조절하는 계획 경제는 노동할 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노동할 수 있도록 노동을 분배할 것이고, 모든 남성, 여성, 어린이들의 생계를 보장할 것이다. 개인에 대한 교육은 사람들의 타고난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처럼 권력과 성공을 찬양하는 대신 동료 인간에 대한 책임감이라는 감정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발전시킬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인슈타인이 사회주의자라는 것도 사실 잘 모르는데, 예,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세계 자본주의 체제는 명백히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속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지표들을, 자본의 끝없는 축적 주구 때문에 이윤을 제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생산을 팽창시키고, 농업 식량 시스템은 환경을 오염시키고, 양질의 충분한 식량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여전히 불가능하게 하고, 환경을 무자비하게 하게 하고,
한 국가 안에서 그리고 국가 사이에서 소득 및 보호 불평등을 계속 강화하고 이 체제의 고유의 기능과 작동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생태적 문제가 증가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일환으로 기술적인 마법의 타단을 추구하고 동료 인간 및 공동체 그리고 자연과의 연결을 성실하게 하는 인간성을 조작하며 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실제로 상황의 긴급함은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는데 그러나 당장 취해야 할 어떠한 행동도 효과를 보려면 생태혁명이라는 더 큰 목표를 지닌 틀 속에서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환경활동가들을 위해서 단기적인 어제로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어, 쭉 정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탄소세를 설립한다거나 뭐 신규 석탄 발전소 건설을 동결과 기존 발전소 폐쇄, 원유 공급을 감소에 대응해 탈선드 오일 가스 세일 생산을 활용하려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금지할 것. 그다음에 미국이 탄소 배출의 급격한 감소를 위해 국제 협정을 기반하고 만들어야 한다. 세계적 차원의 탄소 배출의 축소 및 수렴하기 위해 부유한 나라들을 압박한다. 과도한 환경 피해를 주는 자연자원 추출을 종식시킨다. 에너지 이용을 감소를 동반하는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화석 원료 이용을 배제하고 바이오 연료와 핵발전에 호소하지 않으면서도 전 세계 에너지 수용 전체를 풍력, 수력, 태양광으로 공급한다. 미국 환경보호청이 자신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환경정의의 중요성을 통합하려는 노력을 정대하게 해야 된다. 생태적으로 파괴적인 어떠한 농업 활동도 배제하고 보다 지속 가능한 농업을 장려한다. 그 다음에 공장식 가축 사육 중단, 공동체 지연 농업 장려, 도시와 농촌 사이의 극단적인 균열에 맞서 싸워야 한다. 스프롤 현상. 이게 스프롤 현상이라는 거는 뭐냐면 도시의 외곽이 막 커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도권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우리 서울도 보면. 그래서 지하철도 뭐 분당선 이런 거 막 생기고 그죠?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깨끗한 물의 사유화를 되돌리고 깨끗한 물을 모든 사람의 권리로 만들어야 한다. 공장형 어선에 의한 어업을 제한하는 국제협정을 체결하고 추진하고 멸종위기 어획을 중지, 감소어종에 대한 어획 축소, 생물 다양성 보장 위해서 멸종위기로 위협받는 종들의 서식지를 보호하고 보편적 건강 보장, 사회 보장 확대, 실업 보호의 향상, 생활임금, 적절한 양과 질의 식량에 대한 접근 등 더 나은 사회 안전망 시스템을 개발하고 녹색 기술과 녹색 산업을 발전시키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소규모 농업에 대한 의존을 정제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노력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제조업 공장으로부터 이전되는 노동자들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발전소 폐쇄에 따른 발전 노동자들의 일자리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보다 공정한 자원 배분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세, 공공사업, 가난한 사람들에게 알맞은 주택을 건설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권력 엘리트 분자들이 기업, 로비 활동과 정부 관리, 어원 생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회전문을 저지해야 한다. 사람들에게 인종, 계급, 성별, 민족에 따라 정대한 환경 위협을 부담 지우는 것을 종식한다. 그 다음에 군사 지출 및 제국 유지를 위한 모든 형태의 지출 삭감, 해외 군사기지 폐쇄, 어, 이러한 지출을 사회적 필요와 환경 보호에 이전해야 한다. 어떠한 경제 체제가 환경 파괴를 조장하게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변화를 위한 행동에 동참해야 한다. 그래서 급진적 운동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역사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있다면 진보적 변화는 이를 위해 조직하고 싸우는 사람들에게 대한 응답으로서 이루어졌다. 모든 곳에서 급진적이고 본질적으로 반자본주의적인 전략이 등장하고 있고 이는 이윤 동기가 아닌 다른 윤리와 조직 형태에 기반을 둔다. 예를 들어서 볼리바르의 현재 진행형의 혁명적 투쟁, 콜롬비아의 가비오 타스와 같은 생태 마을, 브라질의 구리치파 및 여러 곳들에 개척된 새로운 도시 운송 체제, 포머컬처의 실험, 공동체 지원 농업, 뭐 2011년 5월 달에 5대륙 25개 청년들이 기후변화 대처에 실패 항의하는 행진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급진적 운동이 나오고 있다. 오타가 많네. 장기적 해결책은 새로운 사회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 자본주의가 생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막다른 골목이라면 지속 가능한 사회의 기본적 특징은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쟁취될 수 있는가?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경제와 사회를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유토피아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새로운 체제는 경제에 대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규제를 그 핵심으로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방식을 취하는데 실질적 평등의 실현, 현재와 미래 세대의 기본적인 물질적, 비물질적 필요의 충족, 환경을 향상하고 보존하는 방식의 사회적 자연 이용의 중시, 사람들이 서로 그리고 공동체와 적극적으로 관계 맺는 사회적 분위기의 형성, 계획 경제는 매우 관료적이고 비민주적이었던 소비에트 명령 경제 때문에 좋지 않은 평판을 받았다라고 이제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소비에트가 어 관료적이고 비민주적인 명령 경제였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과연 그런가? 우리가 인제 그때 노동조선 수련회 갔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2 개월의 파리 공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70 년의 20 세기 사회주의에 대해서는 그냥 실패했다. 혹은 관료적이었다. 비민주적이었다. 명령 경제였다. 이런 식으로 딱지 붙이기 하면서 정리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어 그다음에 뭐 베네수엘라나 쿠바나 뭐 이런 예를 쭉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도 계획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사유화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고요. 그다음에 한 나라 안에 있는 전체 인구의 기본적인 물질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사회의 목표로 상정한다고 가정해 보자. 충분한 주택과 식량, 청정한 물, 위생시설, 어복과 같은 필수품을 어떻게 계획 없이 제공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계획 경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역 내 지역 간의 수준의 투자 결정이 사회적 통제를 받으며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정치적 민주주의와 아울러 경제적 민주주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환경을 보존하면서 인간이 물질적, 비물질적 필요를 충족시키고 실질적 평등과 지속 가능성이 실현되는 미래에 도달할 방도는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생태적이고 민주적인 경제로의 이행은 어려운 일인데 이 투쟁은 궁극적으로 자본의 체제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죠. 그렇지만 그것은 자본의 논리에 반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자본의 논리에 반대하지 않고 자본에 반대하는 운동을 할 수 없는 거죠. 혁명적 이론 없는 혁명적 실천 없다. 그죠? 그래서 현 체제의 간극 속에서 지금 당장 평등주의, 공동체, 지구와의 지속 가능한 관계에 뿌리를 둔 새로운 사회적 물질 대사를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부르주아지가 봉건 사회의 숨구멍 안에서 생겨난 것처럼 지속 가능한 인간 발전을 이루기 위한 토대는 자본이 지배하는 체제의 일부가 되지 않으면서도 그 안에서부터 생겨나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로로 넣은 거 노동자 계급의 역사적 임무 이렇게 넣어 놨는데 이거는 이 체제의 일부가 되지 않으면서도 그 안에서부터 생겨나는 이 반자본을 할 수 있는 그 토대는 바로 노동자 계급 아니겠어요? 모든 곳에서 우리는 생명력이 있는 사회주의를 향한 운동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그것은 관료제를 저지하고 생산과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권력을 민중과 그들을 공동체의 진정으로 귀속시키며 민주적 계획이 이루어지는 사회의 창출을 목표로 한다. 우리는 인류가 자연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 자연의 일부임을 인식해야 한다. 환경에 대한 자본주의 사회의 착취는 노동의 착취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생태혁명은 인간과 자연 모두에 대한 착취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와 생태학이 어, 전통적으로 품어왔던 열망은 갈수록 자본주의와 환경재앙에 대한 반대로 단결하고 있다. 우리의 가장 큰 희망이 바로 여기에 있다. 라고 이제 이 책을 끝맺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책을 요약하는 걸로 정리를 했는데 사실 대부분의 내용은 동의하고 이분의 그 분석과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탄하면서도
20세기 사회주의에 대한 어떤 평가 이런 부분들은 참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현장과 광장에 쓸 때는 조금 정리를 해볼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약 딱 1시간 동안 책 한 권을 아주 잘 요약해서 알기 쉽게 잘 설명해 주셨고요.